1920년 3월 1일 대한독립!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가 시작된 곳은 여옥사 8번방.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 수감자들로부터였다. 떳떳하게 이날의 외침은 외쳐라. 3천여 명의 수감자들에게 퍼져나갔다. 역사 저널 그날, 오늘은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어났던 옥중 만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감옥방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전체 수감자의 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네.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서 일부 지금 사용을 한 건데 뭐 유관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몰랐던 유관순의 이야기 또 서대문 형무소의 이야기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8번 방의 기적이 일어난 기적.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게 더 훨씬 더 영화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폴란드 출신 방송인 푸셴 씨도 함께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셰무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요? 푸셈으로 푸셰무섭이라고 하는데 네. 셰무라고 부르시면 돼요. 푸쉐무. 푸셴. 저는 그리고 원래 여갈못이 좀 심해서 여갈못? 네, 그런 단어도 아세요? 여갈못? 아, 난 욕 알고 싶어. 아니, 그 욕을 알고 역사를 알지 못한다. 원래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특히 연도를 외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이제 방송 활동이나 이런 네. 것 통해 폴란드에 대해도 많이 알아갔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갈못을 탈출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란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시가 있어요. 시요? 그럼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네. 김광균 추일서적. 야, 정말 시인 같다. 시인이었어. 시인 같다. 네. 폴란드도 우리 못지않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폴란드 하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전에 많은 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이었거든요. 우리가 독립날 100주년이었는데 폴란드 하면 전 연대의식도 큰 게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투쟁한 민족. 그래요?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자랑성을 갖고 있듯이 폴란드도 정말 유럽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투쟁의 역사의 대표적인 그래요? 민족입니다. 저항의 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무튼 환영합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장난치가 않아요. 오늘 방향 이쪽이구나.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저희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박경목 관장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 다녔습니다. 예, 역사관을 하고 이렇게 붙이는군요. 그래서 네, 관장님이시군요. 네, 제가 뭐 서대문 형무소에 근무한다고 하면 혹시 뭐 네. 감옥 소장인 줄 아는데 네. 1987년도까지 쓰이다가 이곳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라는 취지로 현재 기념관, 역사관으로 만들어서 그 많은 시민들이 찾는 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예, 예. 그 삼엄한 감옥 안에서 네. 한날 한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 뭐 서로 의논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네. 그거 어떻게 약속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1920년 3월 1일 날 여옥사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시 감방 안에서는 일절 대화를 못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따로 약속을 안 하고 네네. 갑자기 그냥 누가 먼저 만세를 부르니까 옆에 가서 만세 부르네. 그냥 한 사람이 딱 지니까 그럼. 네.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이심전심으로. 노역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에 서로 이렇게 뭔가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운동할 때도 네. 예, 서로 대화를 못하게 못해요? 철저하게 감시하고 식사 노역할 때도 시간에. 식사도 마찬가지. 간수를 포섭해서 좀 전해줘라. 그렇지. 스미마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문 열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문 열어주세요. 화장실에 불안하세요?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만 노래 부르는 건데. 덩다라닥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감옥 안에서 서로 벽을 두드려서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뭔지 알겠다. 조용한 가운데 벽을 두드리면 이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글자가 우수한 게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자, 모음은 네. 자 두껍게 치는 거죠. 저 뭐라고 쳤죠? 가. 네, 그렇죠. 가. 가. 나. 나. 예. 다.
한글의 위대함이다. 1920년 2월 달로 돌아가서 네. 내일 네. 오후 2시 만세. 자, 이걸 다 전파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전파해 보시죠. 내일이니까 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쉽다 그래, 니은. 그런데 그리고 내를 어떻게? 너무 그러니까 애 어떻게 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들려요? 수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감옥 안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이라 당황스럽겠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니은 12번, 네. 그다음에 일은 8번, 모음 13번, 리을 4번, 일. 오는 8번째잖아요. 8번. 이게? 그다음에 5번. 오후. 이런 식으로 가요. 머리 너무 좋았던 거. 머리도 줘야 되고 굉장히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 벽인데 네. 손가락 날아갈 것 같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체 이거 문장을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연습하다가 손이 많이 까졌습니다. 아, 또 그런 고충이. 한 문장을 완성하려면 거의 반나절은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익숙지 않지만 네. 사실 그 당시에 감옥 안에서 이것을 항상 주고받던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이 통방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형무소 밖에서부터 익혀가지고 들어오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예 밖에서. 예, 예, 밖에서부터.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못 알아듣는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납니다. 있겠죠. 누구냐? 한국민주운동사의 대표 주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아하. 네. 이분이 해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해외파니까 통방을 모르니까 이제 옆에서 뭐 오다가 안창호 선생이 수감되었던 방이 사동 7호인데 사동 7호 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옆방 이제 6호에 계셨던 김정년이란 분이 계신데 이 군자금 탈환 습격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르쳐 드린 거죠. 개인 교수. 개인 교수,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셔야지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오던지. 놓고 막 계속 하니까. 그런데 형무소라는 공간이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곳인데 계속 막 이렇게 두드리면은 언젠가는 간수가 눈치를 챌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은밀하게 해야 되고요. 예. 간수가 없는 틈,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에 굉장히 들릴까 말까 하는 정도로 쳐서 촉각을 기울여야만 했겠죠. 그야말로 심장 콩당거리는 소리보다도 작게 쳐야 되는 건데 얼마나 떨렸을까. 그럼 만일 이렇게 통방 같은 걸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가형이라고 해서 형을 더 받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었는데 배 식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고통은 조사실로 끌려가서 2, 3주 동안 죽도록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한테 딱 걸립니다. 들킨 건데 이제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현 선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조관이나 의사가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보는 대로 막 하면서 막 왜 이래? 물어뜯고 물어뜯고 침 막 흘리고 뱉고 막 괴해서 막 지르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미쳤네. 그냥. 그렇죠. 미쳐서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면을 해요, 결국은? 기록이 뼈가 으스러지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미친다나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회고가 남겨져 있습니다. 구타를 당하면서도 얘네들이 내가 미친 줄 아는구나. 그렇게 확인하니까 오히려 또 기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방하는 것이 걸리면 가르쳐 준 사람도 벌을 받지만 배운 사람도 같이 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쓴 거죠.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장면들이 아우슈비츠의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아우슈비츠는 원래 정치적 아니면은 군인들 잡혀간 폴란드인들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강제로 이렇게 보내거나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대학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치의 히틀러의 전략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 보내게 됐어요. 저희는 아우슈비츠만 알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오시비행침이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폴란드에서 사실은 오슈빈침이라는 곳은 그 도시의 이름이고 독일 말로 얘기하면은 아우슈비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독일 말인. 폴란드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슈빈침이라고 부르기가 좀
안 좋은 게 어차피 히틀러 나치들이 만들었던 수용소 네네. 안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 독일의 만행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냥 독일 이름으로 놔두는 것처럼 서대문 형무소도 사실 일본 시대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그대로. 아, 그런 가지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그 서대문 형무소처럼 비슷한 것이 한국에 많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28개소의 감옥이 있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소가 있었고 또 본소하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마 전국을 감옥화한 형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도 그렇게 졌고 다른 곳은도 약간 가운데 다들 보이게 해놨던 거고 독일 나치 수용소들은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았는데 그 수용소들은 그 전쟁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조금 외곽에 해놨던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되게 큰 대학살이나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군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가 알면 안 된 거라서 그렇게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자랄인데 혹시 알고 보니 역사 전공자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의 몸은 가다 놨지만 그 독립 의지는 절대 가둘 수 없는 곳. 자, 일제강점기의 서대문 형무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서대문 형무소의 관계자분을 저희가 그렇습니까? 모셨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형무소장 네. 윤사마라고 합니다. 아니 태도들이 왜 이래? 우리 서대문 형무소는 1935년 5월 새로운 구치감 신축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넓이가 무려 16,500평, 수용 인원은 2,500명, 조선반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박수!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상은 아니죠, 지금. 자, 먼저 입지를 보실까요? 동서로 인왕산과 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북으로는 무학재가 가로막은 천혜의 입지.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꿈도 꾸지 마.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이번 신증축의 핵심, 사상범 전용 구치감입니다. 283개의 감방을 만들었고 그중 독방을 무려 242개나 배치했다는 사실. 수감자들이 같이 있으면 통제하기 힘들어요. 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몇 명이 수감되느냐? 우리 대일본제국 본국은 평당 1.19명. 조선반도 땅도 좁은데 감옥 넓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당 3.12명. 뭔 소리야? 최고의 가성비. 그리고 또 냉난방 시설 이거 필요합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왔는데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더 추워야지. 더위와 추위를 절반 가두고 싶어요. 온몸으로 겪도록 그러지? 과감하게 냉난방 시설 설치 생략. 그럼 수감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들어가 살던지. 수감자를 만나보겠다 그러더니 본인이 안녕하십니까. 86년생 여운 형이라고 서대문 형무소에 2번이나 수감됐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열악하고 사람 사는 꼴이 아니란 말이오. 조밥을 먹다가 이가 부스러져 잇몸 전체에 염증이 생겼어. 또 신지염통에 시달리면서 그때 머리 또 수염까지 이렇게 하얗게 새버렸어.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외칠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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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영화 선생님 끌려가시는 거예요? 뭐야 또 이건 또. 갑자기 또? 아니야 그냥 아니야. 자, 진정들 하시오. 우리 서대문 형무소는 이번 구치감 신축 및 증축을 통해서 대일본 제국 위용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오. 그럼 이만. 얄미워. 야 진짜 밉상이야. 진짜 너무하나. 뱃살으로 길이길이 남겠다. 진짜 밉상이야. 그 1930년대 미야자키라는 분이 소장이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야자키. 근데 지금 저 간수가 자랑하는 게 뭐 증축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얼마나 넓어진 거예요? 1908년 개소 당시에 면적이 3,934평. 네, 근데 1935년이 되면 16,500평.
그러니까 이게 4.2배 증가가 된 거고 수용 인원도 맨 처음에 500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2,500명으로 증가가 된 거니까 5배가 증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증축 확장, 뭐 증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박수 칠 뻔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싹한 단어들이네요, 오늘만큼. 그렇게 서대문 형무소의 몸집이 커졌다는 거는 독립에 향한 이 열정과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졌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만약에 독립운동이 사그라들었다면 감옥이 그만큼 넓어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서대문 영무소에 수감된 분들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1910년대는 주로 의병들, 의병. 20년대는 3.1운동, 30년대에 들어서면 뭐 해외에서 무장항일 투쟁으로 또 체포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략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갔어요. 그렇네. 독립운동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지금 네, 곳이네요. 아, 바로 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 이 독립운동을 축소한 네.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뒤에 보시는 게 서대문 형무소의 일과 시간표인데요. 3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작성표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으니까 오전 6시에 기상을 하고요.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노역이죠. 12시에는 30분간 점심을 먹고요. 휴식이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5시에 일이 끝나게 되고 8시에 취침을 하는 구조입니다. 쉬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일조량이 짧은 기간에는 휴식 시간을 주질 않고 또 한여름 8월이나 7월에는 휴식 시간을 15분 줍니다. 그리고 일은 뭐 한 10시간 동안 계속 하고 10시간 가까이 하네요. 또 일조량이 길어지면 한 12시간 가까이도 일을 하고요. 저 긴 시간 동안 무슨 네. 일을 해요? 서대문 영무소 같은 경우에는 양재 문공이라 해서 실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거나 아니면 군복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무소에서 만든 것들을 당시에 군대나 관공서 이런 데 다양하게 보급을 하죠.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서 식민 지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해낸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비극이네요. 굉장히 그 기만적인 술책이 뭐냐면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전국 감옥에서 애국적인 수감자들이 그들의 상여를 모아서 고사포를 사서 군대에 헌납했다. 이런 교도소에서 있었어요. 애국적인 그 당시 표현입니다. 이러한 쇼를 서대문 영무소에서 합니다. 본의 아니게 부역하게 된 거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죠. 그렇죠. 노동력을 어떻게 말을 착취당한 만들어도 거죠. 저는 그야말로 쇼잖아요, 쇼. 그러니까 진짜 너무하다. 감옥 당국에서 기획한 네. 일종의 선전이 네. 되겠죠. 생쇼라고 봐야죠. 아우슈비츠 정문 가면은 거기 독일 말로 아르바이트 마크트라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네, 노동이 자유를 가져온다라는 말이거든요. 훌륭한 근데 말인데 그게 거기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은 죽음이 오는 거죠. 자유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로노동자들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그 비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거꾸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뜻으로. 저항의 의미로. 더 충격적인 거 머리카락을 다 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예를 들어서 베개를 만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이빨에서 모든 금이나 다 깨서 그것도 독일에 보내거나 굉장히 많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빼먹고 쓸모가 없으면 다 가스실로 보내고 이랬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약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내게 됐어요. 되게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거기에서 그런 짓을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일을 하러 이제 공장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체로 공장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벗겨놓고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여성도요? 여성도요. 다만 이제 남성과 여성은 옥사나 노역장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볼 수는 없었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뭐 수치스러운 과정이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이걸 이제 검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에 가는 길 중간에 막대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뛰어넘으라는 거죠. 뭐 운동시키는 거예요? 아니 신체 특정 부위에다 뭘 숨겨지 않았을까? 복도 중간에 이렇게 허들처럼 이렇게 네. 갈 때도 하고 또 올 때가 특히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공장에서 노역장에 여러 가져올 수 물건이 있으니까 다시 또 하고. 벌거벗고 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무슨 수치심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극도의 심리 고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야만인 거죠. 더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김광섭 선생님이 여기 수감되셨을 때 기록을 남기는 옥창일기에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허들을
하고 뛰어넘는데 마치 원숭이가 뛰어넘는 것 상상만 해도 같아서 이거 끔찍한 너무 일이죠. 수치스러웠다. 그럼요. 우리가 흔히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그런 짓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이 감방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랬겠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야? 김구의 백범일지 중 한 부분입니다. 많은 죄수가 앉아 있을 땐 마치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되었다가 잘 때는 한 사람은 머리를 동쪽, 한 사람은 서쪽으로 해서 몰아눕는다. 그러고도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일어서고 좌우에 한 사람씩 힘이 센 사람이 판자벽에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자의 가슴을 힘껏 민다. 힘써 밀 때는 사람의 뼈가 상하는 소리인지 벽판이 부러지는 것인지 우두둑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아까 저 8시 취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은 푹 자라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그게 더 생지옥 같은 괴롭겠다, 그게. 곳에서. 그쵸. 우두둑 소리가 났다는 게 이렇게 잠잘 공간이 부족하니까 벽에다가 등을 대고 사람들을 발로 밀었다는 거죠. 공간을 만들려고. 힘이 없는 분들은 밀리고 또 밀리다 보면은 이제 눕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되고 쪼그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 방을 보면 큰 방하고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방은 10.9 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 네. 정도고요. 최소 10명 이상 통상. 그리고 작은 방이 3.9 제곱미터. 근데 이게 1.2평이에요. 그곳에 최소 3명 이상인데 지금 요 탁자. 요게 한 1평. 요게 이제 그쵸 한뭐한 1평 정도 될 것 한 같아요. 평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에 3명 정도가 생활을 했다는 거.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여기에 변기통도 들어오잖아요. 네, 변기통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사람만 낑겨 사는 게 아니라 변기통을 끼고 산다는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악취와 그쵸. 그런 걸 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평균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20년에 3,075명이 수감됐던 상황은 한 평에 약 한 5명 정도가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남자들 경우였고요. 여성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좀 몸집이 작다는 이유로요? 아닙니다. 여자를 수감할 수 있는 감옥은 상대적으로 남자를 수감할 수 있는 감옥보다 적었거든요. 지금 면적이. 가보면 옥사가 작아요. 저 여기서 아예 작아요. 가봤어요. 그냥 이렇게 한 동 조그맣더라고요. 방도 몇 개 없고. 한 평에 뭐 5명, 6명이 살아야 됐다고 하니까 저 오늘 같은 날은 처음부터 촬영을 이 위에 올라가서 해줬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심정을 이렇게 느껴보려면 쪼그쪼그려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겪어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불편하면 사람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되게 심해져. 근데 왠지 이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서로 뭐 동지애가 있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시문이 어머님께 올리는 글의 일부입니다. 어머니,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마당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주황빛의 벽돌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 속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똥통이 끓고 날밤은 앉은 채로 지새야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징역살이 묘사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명한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진짜 해방 이후에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식민지 형무소의 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인간을 서로 악마로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 감옥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이 열악하다,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이용해서 저항 의지를 꺾고자 하는 이건 시스템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장 꺾는 좋은 방법은 서로를 미워하게 한다든지 내 자신을 비참하게 한다든지 원초적인 고통을 이용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 네, 그렇겠죠. 이 배급이 굉장히 충분치 않았고 밥의 양을 식민지 당국이 얘기하는 죄질에 따라서 9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해요. 네. 주로 1등급부터 4, 5등급은 일반범들입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은 6등급 이하의 밥을 줬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시는 뭐 틀이 하나 있죠? 깡통 같은. 이것으로 밥을 떠서 공기에 담아주는데 자, 그람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여기 있는 밑에 판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자로 일자. 1이라고 써져 네. 있죠. 이 1등급이 받는 밥의 양을 1등급. 이렇게 퍼서 주는 거죠.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밥이 그렇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예. 5라고 써 있으니까 예. 지금 5등급. 예,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밥의 양이 차이가 웬일이야. 이걸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커서 돼요? 네.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틀이잖아요. 일본 말로는 죄송합니다만 가다라고 합니다. 가다. 그래서 속칭 감옥에서 밥을 가다밥. 많이 들어봤죠. 근데 다녀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구치소 정도는 갔다 와야. 이 가다밥은 실제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셨죠. 네, 처음 근데 들어봤어요. 실제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아직도 가다밥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걸 봐서는 충분히 아 그런데 성인 남자들의 일일 권장 칼로리가 2,700kcal 된다고 해요. 저거 보니까 반도 안 되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해줬어요. 식물성 무슨 화학적인 걸로 수프랑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그걸로도 밥을 채우게 했고 그리고 빵을 또 썩은 그런 걸로 줘가지고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밥도 어떤 밥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콩밥이라고 콩밥이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규정에 의하면은 콩이 40% 이상 들어가 있고요. 콩밥, 그다음에 40%면 정말 콩밥이네. 그다음에 이제 조나 네. 이제 잘 정제하지 않은 잡곡들이 40에서 50%, 그다음에 쌀은 실제 10%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이 많이 눈에 띄니까 콩밥이라고 표현을 했죠. 문제는 뭐냐? 기록을 보면 벌레가 들끓었다 이런 얘기 이제 많고 더 고통스러운 건 배가 고프니까 그 벌레도 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 너무 배고프니까 공장 일하러 가서 악교를 훔쳐 먹어요. 이게 그 동물의 접착제잖아요. 접착 이거? 풀을 풀이잖아요. 풀. 네, 동물성 접착제. 동물성 그래서 동물의 가죽이나 뼈나 힘줄 같은 걸 고아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먹었다가 걸려서 더 심한 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괴로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샛별 같은 눈빛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인 거예요. 그 동지와 동포에 대한 무궁한 신뢰와 낙관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명시를 남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집안- 그날이 오면은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일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나중에 영화도 찍고 근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정말 참된 문화예술인의 표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 저희 당연히 조합분이세요. 되게 갑자기 인정. 그 결국 이런 기계들이 옥중 만세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여옥사 8번 방에서 유관순 열사 외에는 잘 모를라요. 여기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어윤이나 권혜라, 또 신명식, 신관빈, 임명애, 김양화, 노순경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수감이 되셨죠. 신관빈 당시에 여고 사감이었고요. 심영식 선생님은 눈이 잘 안 보셨어요. 아이고. 세례명 신명철이시고요. 또 권혜라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였고요. 또 김양화 선생님은 수원 기생조합 출신인데 기생들을 이끌고 상運동을 하죠. 또 임명애 지사님은 당시에 만삭의 몸이셨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시각 장애인, 유치원 교사, 또 사감, 네. 기생, 임신부 그야말로 신분, 성별, 장애 상관없이 평범한 분들이 모여서 위대한 투쟁을 이뤄냈어요. 근데 지금 제일 특이한 게 만삭인 분이 또 이제 출산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저기서 가능합니까? 일단은 나가서 출산을 하고 네. 다시 출산한 아이와 함께 들어와서 바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와
실제로 수감자들이 함께 굉장히 많이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 육아처럼 이렇게 해나갔고요. 그중에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이 기저귀 이제 빨리 말려서 또 써야 되니까 빨리 말리려고 이제 사람 몸에 체온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몸에 이렇게 말아서 빨리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말려서 둘둘 다시 말아서 주고. 이렇게. 네. 그렇게 눈물겹다. 아이고. 또 이런 출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1935년도에 독립운동가 중에 이제 박진홍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임신한 상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철창의 한이 되었다라고 해서 철한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이씨인데요. 그래서 이철한 이렇게 졌는데 1년 동안 이제 형무소에서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께 맡겼는데 안타깝게도 뭐 그 1년 동안 잘 영양 공급이 잘 안 됐던 것인지 2년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아이고. 아유, 마음이 그래요. 아기가 뭐 무슨 죄가 있다. 그러게요. 우리가 왜 아우슈비츠 관련돼서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영화화가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금 영상들이 떠오르는데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다 이게 정말 진한 스토리들이 있네요. 인생은 아름다워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저는 피아니스트 이런 피아니스트도 있었고 신들러 리스트도 있었고 있었고. 근데 거기는 좀 왜곡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니까 좋은 거예요. 영화의 주제가 초점도 약간 바뀔 필요도 있는 게 네.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사실 이분들이 일상을 감당했어야 되잖아요. 그 일상이 얼마큼 힘들었는가라든지 그 일상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상 말고도 또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고문입니다. 아 그렇죠. 고문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죠. 여옥사 8번 방에서 옥중 만세 운동을 주도한 분들도 고문을 당했는데요. 자, 열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 볼, 좀 이쪽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이 사진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얼굴학 연구소 조용진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그래픽으로 단층으로 처리해 보니까 부종이라고 합니다. 붓기를 이 부종이 이쪽 부분이 이제 심하게 나타났고 지금 이 코 안에도 부종이 있어서 코가 막히니까 숨을 잘 못 쉬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입을 약간 네. 벌리고 입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쪽 왼쪽 눈 쪽에 충혈이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1920년 3월 1일 옥중 투쟁으로 그분 연구에 의하면 주먹과 손으로 이 뺨을 20여 차례 이상 가격당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20년 4월 중순경에 여옥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나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 붓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4월 달에도. 고문당해서 옥사하신 거죠? 1920년 9월 28일 날 네. 옥사를 하십니다. 그럼 저러고 5개월 후에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폴란드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검문보다 학살실이나 약간 실험실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우슈비츠 하면 네, 유대인만 학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일반 폴란드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폴란드인 유대인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교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유대인으로 따지면은 죽은 사람들 거의 90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폴란드인 사람들 한 15만 명 정도. 민간인들이 폴란드 민간인들이 오늘 거기에 앉아 계신 이유가 있군요. 우리가 동병상련을 지금 아니 같이 그러니까. 느낍니다. 결국 그 일본에서는 사상범자 중에서 그들이 얘기한 사상범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죠. 사상범자 중에서 조금 명망이 있거나 지도자급 인물들을 전향시키려는 공작을 이제 3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합니다. 전향. 1935년도에 이재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재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전향하면 내 딸 줄게. 친딸을? 그 정도로 이 당시에 30년대 중반의 전향은 형무소장의 업적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조선 천독부에서는 형무소장들을 모아놓고 전국 소장회의를 할 때 야. 어느 과목 전향자 몇 명, 어느 과목 몇 명, 어느 과목 0명? 당신 뭐 하는 거야? 전향에 좀 더 힘쓰시오. 이거는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아요. 내 딸 줄게라는 이런 정말 회유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필은 나중에 이제 함흥형무소로 이감이 되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결국 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납니다. 아, 아이고. 그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조선의 저항을 길들이는 방식을 네. 만들어낸 건데 누진처우제라고 네. 하는데 3급 이상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목욕할 수 있게 해주고요. 펜과 종이를 이제
받을 수 있고 2급 이상이면 뭐 간부보다 편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방검사와 근데 몸검사를 받지 않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네. 예, 그리고 노역도 좀 편한 일 시켜주고 너가 전향만 하면 완전히 삶의 질이 바꿔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영혼까지 감시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안에서 힘들 때는 유혹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상범을 양심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자기 양심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유혹 아니에요. 노골적 유혹. 야비한 술수죠.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감옥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전향을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잣대로서는 저는 재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일찍 나갈 수 있는데 이 판단은 사실 저희 지금의 판단의 몫은 일단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 뭐 전향했다고 사실 변절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서 나가서 다시 독립운동을 또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 있습니다. 있어요. 이관술이라는 독립운동가 있는데요. 전향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그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예. 그게 그냥 게임인데도 탈출을 못하면 엄청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막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의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음이. 괴롭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우슈비츠에도 약간 비슷한 게 우리도 독일어 했었어야 좀 잘 살 수 있었었고 아니었으면은 아예 그냥 때리거나 고문 가거나 뭐 하거나 밥을 못 먹거나 그랬어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갈 때 그리고 올 때 독일어도 국가를 그러니까 애국 주민을 약간 키우기 위해서 독일어로 부르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독일 사람처럼 해야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약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폴란드에서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배우고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를 또 공부하니까 6.25 전쟁까지 우리가 더 배워요. 6.25 전쟁이 폴란드가 약간 잠식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아니라 북한한테 우리가 의료적인 그 무슨 약간 약인가 그런 거 보냈거든요. 우리가 그때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많이 개입이 돼 있었군요. 역사 모른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계속 이거 폴란드에서 이 정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폴란드 사람들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역사 교육이 잘 돼 있는 지금 뭐 지금 우리 우리도 저 폴란드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돼요. 합시다. 예. 자, 이제 전향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여옥사 8번방에서 독립의 의지를 놓지 않고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접시종이 일곱이 진흙색 일곱 있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내 한이 살았다 내 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내 한이 살았다 내 한이 피눈물로 뭘 했다는 거?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러니까요.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고 형무소라는 공간 안에 수많은 대안이 살고 있었다.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 지금도 저희가 뭐 스포츠 경기를 할 때나 뭐 할 때 응원가를 부르잖아요. 마치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복돋았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 약간 폴란드 애국가랑 비슷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참에 우리는 불러보세요. 그 가사가 잠깐만요 이제 국가를 혹시 모르시는 아니, 이제 역사를 잘하시는데 한국생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갑자기 멘붕 와가지고 기억났어요. Jeszcze Polska nie zginęła, póki my żyjemy, co nam obca przemoc wzięła, szablą odbierzemy.
Marsz, marsz Dąbrowski, ziemi włoskiej do Polski.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jeszcze Polska nie zginęła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죽진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폴란드인까지 우리가 싸우겠다는 말을 끝까지 그냥 싸우겠다. 그 의미로 약간 여기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 노래 들어봤잖아 우리가 폴란드 전 때. 네, 그렇죠. 우리가 쳐주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당연히 장난. 그때 그 당시 한국이 진짜 짱이었어요. 네. 우리가 잘했어요. 사실 이제 일제는 이런 걸 통해서 대한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대한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지금 100년 후에 우리한테 보내는 가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네. 누가 만든 곡이에요, 이게? 이게 그 8번 방에 수감됐었던 심영식의 아들 문수일이 이제 기억을 한 거죠. 엄마의 기억을. 그래서 문수일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요. 가사만 있었대요. 그렇겠지. 그래서 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그걸 이제 정재일 씨가 작곡을 하고 박정현 씨가 노래하고 이제 김연아 씨가 나레이션까지 해서 재탄생된 그때 어떤 하늘 달래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쁜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86년생 여운형이. 돌아왔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동지들이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목청껏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의 소식을 여운형 선생님이 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팩트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팩트입니다. 여운형 예. 선생님. 여운형이 서대문 형무소를 1945년 8월 16일 날 오전에 찾아갑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아놓고 만나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바로 추록이 됩니다. 바로 추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종로까지 행진을 합니다. 해방 루트에 해방 루트. 저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가면서 해방을 알려갔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수감자들이 퍼져나가는 게 해방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 지금까지 계속 억눌려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뭔가 이제서야 좀 웃을 수 있네요, 우리가. 그럼요. 현실 방탈출 아니에요? 현실 방탈출. 네. 아니, 그러면 해방과 동시에 사실 서대문 형무소도 문을 딱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닫았어야 됐는데 네. 그 이후에 그대로 이제 기능이 유지돼서 해방 직후에는 서울 형무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고요. 1961년도에는 다시 서울 교도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서울 구치소, 이것이 1987년도 11월까지 그대로 이제 여기에 쓰였고요. 1987년까지요. 네, 최근이죠. 네.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을 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옥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나 역사학계 또 이제 서대문 구에서는 이것을 허물면 안 된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다 남기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만 남긴 상태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죠. 1998년도의 일입니다. 구청 장님께 인사 한번 하세요. 구청장님 열의와 성원으로 인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가 독립과 민주의 현장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세요?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좀 가봐야겠다. 그 많은 대한이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깜짝 놀래요. 왜 놀란 줄 알아요? 엄청 많이 와요. 그렇죠? 한 70만 정도. 엄청 많이 와요. 템플 스테이처럼 프리즌 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2박 3일 구금을 시켜요 그냥. 그 저희가 8월 달에 프리즌 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네. 1박 2일 동안 수감돼서 독립운동가들 체험하는 그래요? 프로그램 하는데 근데 뭐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예약을 그래, 한번 가봅시다, 문세윤 씨. 다 같이 가면 갈게요. 아니, 뭐. 그렇게 저기 특별한 정치이나 김에. 신축을 좀 하세요. 그럼. 지금 그 복원해서 신축하고 있어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혹시 일본 사람들은 자주 가나요? 왜냐면 우리는 독일 사람들은 많이 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관람객 중에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60%, 70% 차지하고 그렇습니까? 오. 하이틀러 이러는 애들처럼 네.
뭐 반자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네. 그 대부분의 선량한 일본 분들은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미안한 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가시고요.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굉장히 선량하시더라고요. 정치가 문제인 거죠. 제가 관장님과 인연이 돼서 지금 한 2, 3년째 네. 서대문연구소 역사관에서 역사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 옆에서 일본이 4명을 답사를 일본어로 하시는데 4명 중에 3분이 계속 울면서 따라와요.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 동네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서대문연구소가 존재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사를 많이 배우지만 네. 일본인들이 와서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일본 시민들의 양심이 곧 일본 정치를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예, 바뀌어야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1987년도까지 교도소로 쓰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화 운동사와 이게 긴밀히 연결된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주 4.3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이건 반민특위 해체 사건, 그리고 진보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와 관련된 사건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던 수많은 분들이 다 사실은 이곳에서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만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감옥도 운명이 있는가 봐요. 그러네요. 그 일제강점기에 불의에 항거했던 말 그대로 사상범을 가두고 구금하고 통제했던 장소가 해방 이후에도 똑같이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사상범을 감금하고 처벌한 비극의 장소로 사용됐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근데 감옥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범죄자도 이 감옥에 수감되지만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는 이 정의로운 자들,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한 이 제국주의에 반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감금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스템으로 쓰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수감됐던 이 공간이자 시간의 층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8번 방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얘기들 천천히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그 서대문 수용소가 아직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다음 주에 시간 되니까 독일 친구랑 같이 갈 것 같아요. 독일 친구랑 네, 동생이랑 같이 그것도 갈 의미가 있네. 예정이에요. 그죠? 그럼 같이 한번 다 오시죠. 저는 뭐 철한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예, 형무소 철창 안에서 모진 세상만 보다가 한만 품고 떠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철창 안에서의 철한, 그분들의 한이 저에게 뭔가 말을 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친일의 역사를 비호하고 미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한을 제대로 갚아주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억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가 어떤 영향을 후대에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의 가치가 독립운동의 저항성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공간으로도 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전을 그다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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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